그 웬만한 내용들은 조금 생략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던 개헌 논의의 한계가 어땠는지는 그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의 내용으로 생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조하는 부분은 이 개헌 논의 과정이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절차가 이제 크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절차 내용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요 논의 사항별을 끊임없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사회계의 일반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87년 헌법체제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라도 한번 짚어보면 왜 우리가 개헌과 관련돼서 권력구조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그래서 그 평등권이나 사회권 관련된 부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 배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가 3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 맞지 않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추상적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하는 그 의식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사회 경제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엔 87년 체제는 국가주도 성장 담론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만 그 추세에 있어서 정부 외에 기업이라는 주체를 하나 더 집어넣는 정도의 틀 정도로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 민주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나 승자 독식이 왜곡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이 87년 체제의 자유방임적 체제 부분에 나온 그 결과물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 반성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87년 개헌 당시 국민 경제가 사실상 완전 고용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분배, 낮은 주거비율로 상징되는 반군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면 현실은 과연 그런가에 관한 반성적 고려를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에 관해서는 좀 저 나름대로 그냥 그 일반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정작 그 노동자들은 그 50%의 정도가 저임금 비정규화되어 있는 현실이고 그나마 노동자 집단으로 진입되지 못하는 탈락된 분들은 영세자영자들로 돼서 이제 폭증되는 그런 현실 그리고 뭐 2대 8이니 뭐니 1대 9니 하는 것 같이 양극화가 심각하게 돼서 불평등도가 심화되는 부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80년대 말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가게는 부자고 기업은 빚더미에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거꾸로 가게는 채무 노예가 됐고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 역전된 현상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경제 정의의 문제인지 또 다른 사회권의 2차 분배에 관한 문제인지에 관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맥락은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 분배 정의와 관련된 부분 외에도 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의 주거비가 과연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주거 정책의 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생존권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거로 인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도로 헌법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현실을 헌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현행 헌법 자체의 기회평등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기회적 평등과 결과적 평등 사이 어느 선상의 중간 정도로 평등권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권을 대폭 강화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된 요지이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표와 관련된 세 번째 삶의 지표로 본 사회권 분야의 개헌 과제라고 하는데 대체로 크게 봐가지고는 일반론 하나하고 4개 꼭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가장 현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이제 삶의 질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생애 주기별 삶의 질 주요 지표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냥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연도별 출생아수와 혼인 건수를 이제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고 어려워졌는지가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요. 1970년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가 106만 6천 명 정도 됐다 그러면 지금 15년 연말 그 통계로 보면은 43만 8천 정도 되는데 올해 내지 내년 정도 되면은 40만 이하로 내려갈 거라는 것이 이제 전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이 정도로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그런 스웨덴식으로 이나 프랑스식의 저출산의 그런 과거에 70년, 80년에 겪었던 그런 현상이냐, 아니면 삶의 기반이 무너져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헌법 개정 관련된 부분에서 반영될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과물을 양는 요소들을 보면 노동과 관련된 노동과 빈곤에 관한 문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가계는 지난 30년 동안 가난해졌다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경제적 지표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산업 전반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부분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느냐면 재벌 대기업의 유보된 이윤으로 지금 귀속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장하성 교수님인데 지금 정책실장으로 가 계시네요. 그런 거에 자료들도 확인되듯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나마 이제 특정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국민 총소득 기준으로는 지난 20년의 통계를 보면 3배 정도가 늘었는데 실제로 가계가 가져가는 건 1.48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 분석이 있죠. 여기 이제 발제문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나마도 늘어난 부분의 대부분이 상위 20%가 가져가는 것이고 하위 20%는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온 발표로도 지표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결과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해서 정규직이 가령 290만 원 정도 되면 비정규직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데이터상으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라는 부분의 경제사회 정책이란 것은 허구라는 부분이 충분히 30년 동안 검증되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런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지표와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권과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결국은 경제민주화, 노동권 보장의 일차 분배에 관해서 헌법적으로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과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과 빈곤에 관한 문제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 현재 노인의 빈곤율이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심화돼 가지고 국민 기초연금을 통해서 조금 완화됐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도 기준으로 하면 노인의 47.2% 정도가 상대적 빈곤의 현상에 있다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우 높은, 거의 제일 높은 수준에 다다라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는 폐지를 해서 모으는 노인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노인과 빈곤에 관한 문제가 그러면 뭘 함의하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이제 법률의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을 포함한 자원과 국가적 차원의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수준이 것이냐 해서, 결국
예산 편성에 관한 우선권 관련된 부분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의 문제, 그 재분배의 문제의 일정 부분을 할당할 것인가에 관한 그 사회적 합의가 헌법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때가 됐다는 부분들을 함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주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주거 실태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주택 공급량 관련된 부분은 100%를 넘은 지가 여러 해 됐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주거비로 인한 그 국민들의 삶, 그 대부분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지표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PIR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관련된 부분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 정도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2013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71% 이상이 임대료 및 대출기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그 통계적 분석에 의하면 이제는 과거에는 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효과로 해서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효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3%씩 오히려 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역설적으로 그 가계부채를 폭증시키고 채무 노후화시키는, 가계를 채무 노후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교육보다도 주거 부분이 더 심각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서 세계적으로 주요국별 주택 점유 유형 같은 거를 좀 보시면 그 표에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근데 그 설명은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형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중도 낮고 그 다음에 자가 보유 비중도 낮은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매면 오른쪽 아래쪽 그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일 텐데,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공공임대주택도 전혀 아주 형편없이 재고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가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그 모순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개헌안을 논의할 때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상에서의 주택 공개념을 강력하게 시행했었는데, 그 당시 수준의 공개념 수준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개헌안에 반영될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부분 관련해서 주택 보유에 관한 과점, 주택 과점에 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그 일가구 1주택의 소유 내지 소유를 넘어서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보유를 촉진하는 형태의 헌법적인 그 제도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좀 함의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심하게 나가면 사회주의자 뭐 저쪽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정부가 아주 완화된 형태 수준의 일정 부분 규제를 좀 들어가겠다는 정도의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선상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건강권을 일정 부분 지키고 있다는 그 긍정적 평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국민들의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이 증가해서 OECD 기준으로 해서도 제일 높은 수준으로 이제 치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서 20% 이상 정도의 가구 집단이 의료비로 인해서 그 가계 파탄이나 이런 위험에 내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보장성,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본인 부담 부분의 사건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을 사회적으로 본인 부담의 상한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부분 나머지는 사회 연대 원칙에 있어서 개인적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건강권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 헌법적인 과제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헌법 조항 중 사회적 기본권 관련된 개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금 이제 10분 정도 남은 네. 것 같아서요. 지금 서론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이제 개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릿말로 넘어가고 구체적 개정 방향은 이제 일단 헌법 전문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전문의 이런 부분에 이제 수식이 이 정도로 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 잘 사는 평등하고 이런 정도 경제 사회 정의라는 용어라든지 인간다운 삶을 공동체가 더불어 보장하는 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정신들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가지고 사회 연대의 원칙을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사회 정의 및 사회 연대의 원칙들을 전문에 명시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라는 게 우리와 미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의 연대라는 부분들도 헌법 전문에 반영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회권을 얘기할 때 당대의 사회권이 아니라 우리 사회권을 보장하는 주체는 당대의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차세대의 우리 후배 세대들이 현 세대들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부분이 사회권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연대라는 부분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기본권의 주체 관련된 우리 헌법 조항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을 주어로 되어 있는데 사회권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에 따라서 국민, 사람 이렇게 해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람을 주체로 하고 그러지 않고 국민이란 특정한 그런 영역에서만 해야 될 부분은 국민으로 하는 식의 다원화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권과 이제 제 발제 내용의 주된 부분은 이제 평등권 강화 부분과 사회권 부분 이 두 개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 대전제는 바로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평등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헌법조문상 보완될 부분이 뭔가를 좀 먼저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게 이쪽 챕터인데요. 일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먼저 10조에서 이제 있는데 국민을 주조로 한 거를 인간을 사람으로 이제 하는 부분에 관한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평등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에 관한 부분을 차별 영역 부분을 선언적으로 과거 헌법상 규정했던 부분들을 아주 구체화해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으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문화되어 있던 그런 조항들은 이제 훈장이나 특수계급 이런 부분의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것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특히 차별과 관련된 부분은 조문을 좀 보시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요. 조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 보시면은 11조를 보면은 11조 2항의 밑줄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평등과 관련된 거 실질적인 차별 영역과 차별 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이건 과거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이 헌법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이 부분이 과연 개헌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의 그 사회적 합의는 헌법적으로 좀 돼야 될 시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그 적극적 조치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사망에서 그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반영해 봤습니다. 평등권 관련된 부분, 그 부수적으로 평등과 관련된 영역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동의 권리와 그러니까 장애인, 어떤 그 분들은 장애를 가진 자,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여하튼 용어의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영역들을 평등권 아래의 하부 조항으로 해서 결과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냈는데 이 부분이 아동의 권리 관련된 부분은 CRC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안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와 관련된 부분도 그 인권규약 관련된 부분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평등권의 일반 조항에 넣는 거하고 그 나머지 조항을 합해가지고 별도로 그 36조 1, 2항 및 34조 3항을 이제 대체하는 독립한 조항으로 이제 조문화하는 그런 형태를 해봤는데 그 부분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제안에 관한 불과한 거여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노동 영역이나 혼인과 가족생활 모든 영역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그 30페이지에 저 예시문의 사항을 보시면 이제 양성평등에 기초해서 이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육아 의무휴직에 관한 부분에 관한 근거조항을 헌법적으로 좀 해봐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아무리 민주화되고 됐던 그 지배구조를 가졌다 하더라도 양성평등이나 육아휴직에 관련돼서는 성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해도 남성이 휴직을 안 하면 그 경력 관련된 부분에 불이익을 받을 여성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 굉장히 실현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뭐 형편없이 서울시도 형편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의무휴직제를 일정 부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헌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서 이제는 저출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출산 고령화 관련된 문제가 꼭 이거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성평등적 관점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소득 보장과 관련된 육아휴직에 관련된 소득 보장을 사회연대 책임에 의해서 이제 해결한다는 그런 근거정을 좀 넣자라는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권 관련된 부분을 이제 빨리 좀 들어가서요. 노동권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 부분 제 전공이 아니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소개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정도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개별적 노동권과 집합적 노동권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다만 이제 과거에 고리타분한 건 근로라는 개념이 매우 계급적이고 계급적인 그런 허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그 부분을 먼저 하시고 근로라는 개념은 전부 다 노동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논의의 그런 내용이고요. 일할 의무라는 것, 근로의 의무라는 것들도 현실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폐지된다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합의가 다 어느 정도 돼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사회권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논의된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와 사회보장권 이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권적 기본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34조 현재 헌법의 34조 1항인데 그 주체를 이제 국민에서 사람으로 이제 일단 조항을 이제 제안을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건 천부인권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합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구분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으로 했는데 이게 사회권 규약에서도 근거가 있는 그런 구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과 정주 외국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도로 단계로 구분했고요.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과 정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정도로 예시문에 제안한 예시문 정도로 한번 제안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위원장이 37조의 5항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독일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있는데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는데 예산 편성에 관한 조항의 일부 조항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능력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 보장,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급여 등 순서로 예산 편성의 우선권을 헌법에 좀 명시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회개발 예산이라든지 SOC 뭐 등등의 예산보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가계 살림을 할 때 의식주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생존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집행하듯이 이게 사회연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예산을 우선 편성과 집행하는 그런 원칙을 헌법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제안한 거고요. 그 재정 부담에 마찬가지로 돈은 그만큼 더 들기 때문에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사회연대 원칙을 좀 명시해서 이와 관련된 보편적 증세와 관련된 부분들의 책임도 보편적 사회연대 원칙에서 진다는 부분들을 한번 넣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으로 주거권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주거의 문제 관련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예시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주택을 과점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주택이 과연 시장의 상품이냐 아니면 공공재적 성격의 그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레버리지 투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주섬주섬 사지 않습니까? 도덕 불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지도 않고 많이들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연대, 사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 속에 내몰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십 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48년 이래 우리가 계속 겪어왔던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문제를 이제는 그만 청년 세대인데 그만 작작하고 청산하자라는 부분에 관한 분노의 조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부분을 적어도 주택 공개념과 하고 기본적인 주거권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특이한 내용들은 뭐냐면 1가구 1주택 보유를 장려하는 형태를 헌법적으로 한번 넣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장려를 넘어서서 다주택 보유의 고통을 주자. 그래서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과세가 중과세가 되면 또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관련된 부분들도 공적 규제를 한다. 국민주택의 규모나 이런 게 법률이 경하는 일정 규모 이하는 임대료를 실제 실비 개념으로 국가나 공공에서 정하는 실비 개념으로 정해서 임대도 그야말로 공공 규제에 의한 임대 정책을 하자. 그래서 소위 실수요 주택을 제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임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를 조금 한번 나는데 그 부분은 톤다운하는 내용이
조문에 지금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청년 주거 빈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와 관련된 부분에 국가 책임을 명시를 하는 그 정도로만 했는데 원래 초안은 이거보다 훨씬 강했었습니다만 그건 뭐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많이 욕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주거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손봐야 될 부분이 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공공 이익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사망입니다. 23조 사망인데 40페이지 토지 주택의 소유, 이용 처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부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사항에 이제 수용 사용 등 제한에 관한 정당 보상 관련된 부분, 공공 필요에 의한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헌법 23조의 개정에 관한 것도 부수적인 개헌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고요. 보건과 관련되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부분은 건강권 관련된 부분을 기존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도의 추상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정도로 해서 아까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라도 국민하고 정주 외국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권 관련된 부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 보장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이제 명시했고 이 부분에 관한 공공의료 관련된 국가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헌법 수준으로 올려야 되느냐에 관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데 이 부분이 건강 보장 관련된 부분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GDP 대비해서 앞으로 고령 사회에 감안해서 GDP 기준으로 10%를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살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실정법 단계에서 내려놓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건강권의 충분한 보장이 우선적 보장이 되려면 재정적으로 투입이 더 돼야 되고 증세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은 개헌 안에 지금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향유권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새로 이제 했는데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는 액세스권이나 관련된 부분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한 것이 예시 문안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보건 환경권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행 조항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을 이제 사람을 하는 거 같이 말씀드렸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현재 환경권을 집합적 권리라고 이해하지 않는 헌법 조항에서 대해서 이제 집합적 권리라는 부분에 관한 것들을 모두 예외 없이 누릴 권리를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련된 거에 대한 부분들 새로 좀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좀 이것도 논쟁적인 부분인데 국가 산업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환경권이나 보건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이나 국가 정책적 제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승인하에 시행된 사업 같은 거 일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이 환경권을 명문화하자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게 우리의 대기 오염을 미세먼지나 이걸 악화하는 주범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우리 건강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등의 구체적 청구적 기본권으로서 명문화하자는 그 부분 정도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대체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